잘 키우자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의 딸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축하 인사를 하러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딸이 그 의대에 가서 의대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냐고.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했더니 내가 언제 의대 갔냐고. 우리 딸은 이대 갔거든요. 이대 갔다고 얘기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황당하고 세상에 입시가 이렇게 치열한가, 남의 딸 잘 되는 게 그렇게 보기가 싫은가, 참 씁쓸한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서울대에도 보내고 의대에도 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도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의 방법과 그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마음고생을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방지만 할 수 있다면은 거의 모든 학생이 순조롭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하는 것보다 놀기를 좋아하는 그 내 아들을 붙잡고 공부를 시켜서 의대에 보내기까지 단 한 번의 사교육도 없이 그냥 컴퓨터 인강과 저희 끝없는 공부 감독과 지시로 해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에 보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 노력 중에 한 가지는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 전부터 경쟁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시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원하는 대학에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그 요인은 아이를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공부의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시행착오라는 것이 좀 미리 알았으면은 누구나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더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애들이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받는 공부의 순서를 제가 했던 경험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리는데 그렇게 공부시키고도 만점은커녕 4, 5등급으로 그치는 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못 가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3월 7일 날 시험을 치른 전국 모의고사, 그러니까 재학생들만 치른 모의고사예요. 자, 여기서 정답률을 이렇게 분석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를 푸는데, 자, 1번의 정답률을 보면 89%, 2번 93%, 91% 이렇게 돼요. 이거는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맞추는 문제란 얘기죠. 그렇죠? 79%까지. 그러면서 정답률이 조금씩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38%까지 왔어요.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문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다는 것이지 38%라는 것은 자, 수능에서 4등급은 40%니까 4등급 안에 드는 애들은 다 푸는 문제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면은 22번부터 30번까지 여기 이제 주관식 단답형이니까 여기서는 찍는 게 없으니까 정확한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22번 81%, 뭐 이것도 그냥 다 수학 좀 하면 다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9% 나온 29번 문제,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30번 최상급 5%,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죠? 근데 정답률이 5%예요. 수능에서 4%까지가 1등급이죠. 그러면은 요번에 본 모의고사에서 수학은 1등급에 드는 애들은 이거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100점. 100점이 나오고도 남는 문제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쉬운 문제도 중간에 네가 맞는 건 내가 틀리고 내가 맞는 건 네가 틀리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예요? 끝나고 나서 수학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자, 결론은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만점을 못 받았다. 저는 이 점을 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일단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등급별로 몇 점까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등급표입니다. 자, 1등급이 88점, 2등급이 81점, 3등급이 72점. 이건 이과 애들이 본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1등급이 88점이라는 거는 재학생들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쪽에 수학, 나형, 문과는 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요. 이거는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상당수가 수학 나형으로 봤기 때문에 밑에 베이스를 깔아버리니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낮아진 거지,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대원외고 같은 데는 이과 애들 뺨치게 잘하죠. 굉장히 수학을 잘해요. 걔네들은 수학을 못해가지고 문과로 간 건 아니거든요. 잘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 시험을 볼 때, 수능을 볼 때는 재수생들하고 같이 보죠. 그러면은 이게 2등급이란 얘기예요. 상당수의 재수생들이 우회를 다 차지해 버리니까 이대로 가면은 2등급이란 얘기죠. 2등급은 3등급. 그래서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아예 성적표 보고 수학 1등급이네 기뻐할 일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다 보셨죠?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수학 공부의 순서와 방법은 서울대 또는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중학 시절에 공부했던 내용과 그 과정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또한 제가 지난 17년 동안 수학 과목 때문에 고생을 하는 아이들을 수능 1등급 또는 만점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과정에 적용하여 이게 대성공을 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니까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대로 실천을 하셔가지고 기대게 자녀가 수능 수학만큼은 만점을 받도록 하여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는 아예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조차도 안 본다 그럽니다.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수학 과목이 아주 회복 불능 상태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씨 뿌려놓고 그냥 방치만 하면 그런 농사꾼은 농사 접어야죠. 내 자식은 이제는 내가 돌봐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이 조언을 바탕으로 귀되게 자녀가 수학 공부 과정을 정말 열심히 살펴주셔가지고 훗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학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그 1학기 때 배우는 수와 연산입니다. 그래서 중 1학년 1학기 초에 배우는 수와 연산이 막히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와 연산 다음에 배우는 뭐 문자와식이라든가 쭉 진행이 돼서 방정식과 함수는 아예 손도 못 대요. 그렇게 손도 못 댄 애들이 고등학교로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공부를 포기한 애들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아이가 6학년 졸업할 무렵, 그러니까 6학년 말 한 12월경이 되겠죠. 이때 그 초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를 쭉 복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할 때는 어려운 문제로 하지 마세요. 제일 쉬운 문제로 빠르게, 문제는 1, 3, 5, 7, 9로 이렇게 건너뛰기로 하고 다음에 2, 3, 2, 4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내지 2달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월달 하반기에 가서 중학수학을 미리 예습을 해도 절대로 안 늦거든요. 이걸 안 해주고 넘어가면 예습을 한들 다 헛일이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로 빠르게 예습을 시켜주고 중학교 1학년 첫 단원 정도를 선행을 시켜주되, 자, 1학기 초에 배우는 과정인 이 소인수 분해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정도까지만 선행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뒤에 걸 아무리 배워봐야 학교 들어가면 또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문제집을 일단 한 3권 정도를 사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가장 쉬운 문제, 쉬운 말로 개나 소나 다 푸는 쉬운 문제를 자꾸 풀려서 과정을 빨리 암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다뤄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로 이렇게 아이를 수학을 접근을 시켜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책, 3번째 문제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난히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아깝다, 아쉬우면은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바로바로 풀어내요. 그렇게 고생 안 시켜도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EBS 중학 사이트에 가면은 아주 다양한 교재와 다양한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부모님이 보셔서 아무거나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사의 내용이나 뭐 수준 다 비슷비슷하시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학원 강사들보다 훨씬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는 중에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강사의 강의를 듣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집은 EBS 교재를 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꼭 같이 챙겨야 할 것은 노트, 그러니까 줄이 안 쳐져 있는 갱지 노트 있죠? 거기다가 꼭 아이가 연필로 계산하게끔 해주세요. 이게 고3에 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수학필 노트에 쓰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문제지 여백에다 이렇게 끄적끄적 풀던 게 고3까지 이어지다 보면은 꼭 그 계산 과정이 없는 수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내신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문제풀이에 대한 정답에 대한 확신도 못 써요. 그리고 또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은 자기가 써놓고도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일자인지 구자인지 육자인지.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그 갱지 노트에다가 연필로 쓰는 것을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야 뒤탈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해도 계산이 안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고등학교 가서 절대로 안 고쳐진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EBS 강사가 그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계산 과정을 문제하고 계산 과정을 쭉 쓰잖아요. 이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가 그 노트에다가 따라 쓰게끔 그 훈련을 시키세요. 꼭 그렇게. 왜냐하면 강의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졸아요. 같이 받아쓰기로 그 강사가 칠판에 적어준 것을 전부 다 100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시킬 때에는 책에 있는 1단계 쉬운 문제를 이렇게 아이가 어느 정도 푸는지를 그거 꼭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95% 이상을 맞춘 다음에 다음 단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95%인가 하면은 이게
연산은 기본 계산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단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덧셈 뺄셈에서 에러가 나오는 애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덧셈 뺄셈에서 에러가 나요. 고등학생들이. 고3들도 모의고사든 수능에서 덧셈 뺄셈에서 틀려가지고 버벅거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0점 이하가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앞으로 가서 기본적인 수와 연산에 대한 복습을 또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로. 그래가지고 95% 넘어갈 때까지 시켜줘야 돼요. 어려운 문제 말고 쉬운 문제로. 물론 2, 3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 3학년은 점수가 90점 이하가 되면 반드시 전학년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루하고 복잡하지만 아이가 수학에서 수능 수학에서 만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기쁜 일이죠. 아시겠어요? 수학이란 과목은 아주 체계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을 이렇게 가는 중에서 무시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뒤에 가면 꼭 흠집 상처를 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년 간의 연계성을 정확히 보고 공부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중학수학은 학기별 즉 1학기와 2학기가 명쾌할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중학교 3년 동안 1학기에는 대수와 해석학을 배우고 3년 동안 2학기에는 확률과 통계, 평면기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과정을 배울 때는 꼭 1학기 과정의 문제풀이를 병행을 해가지고 복습 과정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복습 병행 과정에서 문제풀이는 되도록 쉬운 문제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정확하고 스피드 있게 풀어주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년 직전까지 주당 1회 이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1학기 그러니까 중학 1학년이 아니고 중학 1학기에 배우는 그 대수와 해석학은 3년 동안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 해석학은 3년 내내 복습이 반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년에서 1차 방정식을 잘 모르는데 2학년에 와서 연립 1차 해방정식을 풀 수 없잖아요. 또 2학년 1차 함수를 모르는데 3학년 가서 2차 함수는 당연히 못 풀지요. 이걸 뭐 나중에 학원 과외로 이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되거든요. 모르는 문제 물어봐가지고 그때 고친다면은 그렇게 해서 땜빵으로 넘어가서 수학이 해결된다면은 밖에 나가보세요. 그 많은 수학 학원이 싹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은 학원 필요 없죠.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나중에 고3에 가가지고 내신 수학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 3등급이 나와가지고 애는 물론이고 부모들까지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중1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요. 간혹 내 아이가 수학적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뭐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수학 공부 과정이 뒤엉키고 탄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스토리에서 많이 벗어난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수학이라는 학문은 수학적 재능을 타고나야 하는데 요즘 수능에서 수학적 재능을 요구하는 이른바 사고력 문제는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DNA를 가진 애가 잘 푸는 문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 전교 1등 얘는 뭐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서 뭐 고난도 문제만 푼다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수학만큼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DNA 문제입니다. 그 DNA 문제로 풀어가는 문제는 수능에서 안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또 수학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착각으로 입시 수학에 접근하면은 수학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뭐 비싼 과외를 해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많이 푼다고 또 어려운 문제 잘 푼다고 수능 수학에서 만점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KMO라고 있죠.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여기서 금상을 받은 친구와 수능 수학에서 세 문제나 틀린 적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아이가. 자, 이 아이는 그 KMO에서 금상 받은 걸로 수시로 서울대 수학과를 갔지만은 그 우리는 입시 수학을 해야 되거든요. 경시 수학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은 정상적인 학생이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뭐 배울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교과 과정에서 빼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은 거의 다 중학과정에서부터 부실해가지고 오는 거고 중학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고등수학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학수학에서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방정식과 함수거든요. 이 부분은 애들이 다 어려워해요. 그 어려워하기 때문에 변별력도 가장 커요. 아이들 사이에. 게다가 고등수학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시켜주시되 항상 개념을 확인하면서 확인시켜주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겨울방학이 되면은 뭐 중등이나 고등이나 하나같이 선행을 해요. 근데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6개월 전에 배운 거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상태로 이전 학년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 수학 90점 이하는 절대로 선행 금지입니다.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비법이고요. 뭐 비법 별거 아니죠. 복습을 안 하니까 다 수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 선행은 3학년 2학기 이때 서서히 준비해도 절대로 안 늦습니다. 수학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거의 다 멘붕을 빠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 수학 교재 무엇으로 했는지 조사해보면 다 알아요. 100%가 아마 수학의 정석을 할 거예요. 학원에서.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뭐 학원에서 교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때는 더 어려운 문제로 하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몇 문제 풀었다고 선행이 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고1 과정은 중학교 3년 과정의 거의 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선행을 했던 애들 고1 가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서 수학이 거의 5, 60점 됩니다. 그래갖고 활짝 뒤집어지죠. 그것도 수학의 정석이 아니고 실력 정석으로 마치고 온 애들이 거의 답니다. 참 별일도 다 있어요. 이쯤 되면은 수학을 마친 게 아니라 미친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2학기에 주로 배우는 기하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기하는 논증기하이거든요. 도형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논증을 하라. 이게 중학교 기하의 학습 목표입니다. 도형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도형을 통해서 수학적 논리 체계와 문제 접근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작도나 증명은 모두 다 해봐야죠. 애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등학교 가면 안 배우거든요. 그러나 문제 속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수학 출제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범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범위. 저는 사칙 연산 없이 수능 문제 풀 수 있나요? 내 말이 맞죠? 그래서 이제 일단 중학교 과정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내용을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이게 수학 커리큘럼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했던 중학교 수학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왼쪽이 1, 2,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정, 오른쪽이 1, 2,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학년 1학기 때 입학하자마자 소인수분해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여서 1단원, 2단원 이렇게 쭉 가서 40단원 원의 성질을 3학년 2학기 때 마치면서 중학교 과정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1학기 과정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1단원부터 이렇게 20단원까지 이어져서 배운다면은 애들이 중학교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고등학교 가서 여기가 부실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방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1학기 때 자, 이 파란 선 이만큼 1학년 1학기 때 이만큼 하고 여기 7단원, 11단원, 16단원을 배우고 이쪽으로 넘어가죠. 2학기 때. 도형의 성질. 자,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학원을 가면 주로 뭘 하느냐. 이쪽 건 거의 다 무시해버리고 이쪽을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학년 1학기에 왔을 때, 뭐 이쪽에 5단원, 8단원, 9단원, 이렇게 넘어가고 연립방정식, 부등식 할 때쯤 되면은 아이가 이쪽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걸 거의 다 잊어먹은 상태거든요. 자,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수학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뭐 문제풀이 하다 막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조금 이렇게 터치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 전체적인 이론을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수학이 어렵다고 하다 보면 어느새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년 2학기로 넘어갑니다. 이쪽에 삼각형의 성질.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성질을 배우고 뭐 이쪽에 가서 확률과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다시 3학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거는 부모님들이 잘 체크를 안 해주시면은 거의 기억의 저편에 가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래가지고 3학년 1학기에 와서 뭐해요?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이나 그다음에 인수분해하죠. 이게 인수분해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수학이 싫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전 과정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앞에 과정 모르면서 뒤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2차 함수나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하다 하고 그 고통만 호소할 뿐이고 그 상태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바로 어떻게 해요? 3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애들이 한숨을 휴 쉽니다. 아우 편하다 이러면서. 근데 이쪽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이 평면도형이나 여기 삼각비 이거는 그 고등학교 수학에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특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변은 이쪽은 아주 몸에 벨 정도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냥 3학년 2학기라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 도형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절대로 따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문제 속에 여러 형태로 끼어들어서 아이의 수학 문제풀이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만큼 중학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한 3, 4일 뒤에, 그러니까 이게 3월 7일 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치른 그 모의고사가 아니고 학력 평가예요. 자, 고등학교 와서
3, 4일 뒤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따로 배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한번 그 평가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데, 보이다시피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 21번까지는 객관식이죠. 자, 정답률이 90%, 뭐 95%, 최소한도 80%가 넘어요, 여기. 그러니까 막말로 개나 소나 다 푸는 문제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면 20번, 21번쯤 와서 정답률이 좀 떨어져요. 38%, 41%. 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뒤로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에요. 풀이해오는 과정에 지쳐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틀린 거거든요. 그래도 이 38%, 41%라는 이 정답률은 3, 4등급 정도면 무난히 푼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돼도. 그래서 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와도 89%, 85% 이렇게 쭉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30번 문제가 정답률이 2%죠. 이건 찍는 것도 없죠. 주관 단답이니까 그냥 100% 정확하게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이 2%는 자 보세요. 그 중학교 100명 중에 2명이 서울대 가나요? 못 가죠. 이거는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그래서 일단 좋아요. 그럼 이거 틀렸다고 치고 14%는 2등급이 넘어가는 애들도 푸는 문제거든요. 1등급이 4%, 2등급이 11%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0번 빼놓고 29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쉬운 문제이면서 중학교 과정을 얼만큼 잘 철저하게 해왔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아이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그럼 이거 30번 문제 하나 정도 빼면은 96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96점을 받아야 고등학교 때 수학을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무난히 잘 넘어가는데, 이게 96점 받는 게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거는 수학적 재능과 관계없이 노력만 하면 다 되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등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고1 3월 7일 학력평가 이래가지고 1등급이 85점, 2등급이 76점, 3등급이 65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아이를 제대로 보는 부모들은 이걸 다 확인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몇 등급이냐에만 신경을 쓰죠. 그래서 보면은 3등급 이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 수학 1등급이나 뭐 이상 받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 85점 여기는 점수에 관계없이 아이가 수학 1등급이니 이러고 안심하고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85점은 제가 몇 점이라고 그랬죠? 96점을 받아야 고등학교 수학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 만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면은 수능 수학은 경시 수학이 아닌 입시 수학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이고 모든 것이 많은 규칙과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경시 수학 문제처럼 수학적 직관력, 즉 수학적 재능에 의해서 풀이가 가능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수능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고등수학에서 이용되는 모든 약속과 규칙을 빠르게 적용시켜서 푸는 것이 최고이잖아요. 이러한 수학의 풀이 방법의 약속과 규칙의 암기가 거의 다라고 봅니다. 왜 암기인가 하면은 수능 수학의 평균 정답률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넘는 문제를 30문제 그걸 100분 동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수학 속의 규칙과 약속들을 문제마다 아주 빛의 속도로 빨리 기억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대입을 해야 하는 능력이 만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수학 문제, 수능 수학 문제 30문제 중에 25문제는 정답률이 꽤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그래서 100분 중에 절반인 50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빨리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정확히 풀어내고, 그럼 몇 문제 남나요? 5문제 남잖아요. 시간은 얼마 남죠? 50분 남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0분씩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수능 수학을 만점으로 이끌어가는 경영 문제풀이의 일종의 경영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에 한 문제씩 풀어서 5문제를 풀면은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실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에 이 걸림돌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키우자 TV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수시로 들어와서 보세요. 또 공부뿐만 아니라 시험을 잘 치르게 하는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기가 막힌 방법까지 다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